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은 가격이 금에 비해 80분의 1 가격으로 싸요. 앞으로도 어쩌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이 있을 만한,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을 7대 3으로 갖고 있어요. 어떨 때 팔아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예,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래도 다 금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금의 동생이 있잖아요. 아유, 동생이 은. 있죠. 네, 은. 맞습니다. 은은 어때요? 은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금 투자가 나도 금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네. 꼭 같이 봐야 될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을 왜 우리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가는 역사적으로 옛날에 이제 금을 진짜 돈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네. 금화 이런 거. 네. 근데 그거 쓸 때 은화도 같이 돈으로서 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은 가격이 금 가격이랑 겹쳐서 보면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오를 때 더 많이 올라요, 은이. 네. 어허. 시장 규모가 훨씬 작아서 오를 때 더 많이 오른다. 그렇다면 이번에 금 사이클 기간 동안 당연히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건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은이 매력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은이 역사적인 그런 평균값이랑 비교해서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지금까지 금이랑 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이랑 모든 은을 다 비교해 보면 그게 딱 10대 1 정도 돼요. 매장량이.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일반적으로 금이랑 은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실버바 1kg이 1,000만 원이면 뭐 골드바 1kg은 1억이어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네.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 근데 지금은 은 가격이 금에 비해 80분의 1 가격으로 싸요. 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저렴했는데 80분의 1일 정도로 저렴한 거면 사실은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 그 은 가격이 저평가돼 있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게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금 가격이 오르고 은 가격이 오를 때 얘가 회귀했던 역사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가 매력적인 포인트고 또 다른 하나는 은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은을 어디다 쓰는가 생각하면 보통 주얼리, 네네. 예, 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뭐 실버바 같은 투자용 제품, 네네. 요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요거는 수요가 되게 적고요. 네.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여요. 오. 은이 이제 아마 모르셨겠지만 이 전기가 되게 잘 통하는 원소거든요. 네. 우리 보통 전선 이런 거 까보면 구리 나오잖아요. 네네. 구리보다 훨씬 더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은이에요. 근데 이제 은이 비싸니까 구리로 많이 썼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요즘에 AI, 그다음 뭐 5G, 뭐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뭐 군사, 그다음에 우주산업 되게 첨단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엔 구리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썼던 것도 더 이상 구리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을 써야만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은의 수요가 매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은의 공급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은의 매장량이 한 56만 톤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3만 톤씩 캐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 근데 20년도 안 남았어요. 고갈되기까지. 오. 그래서 점점 은의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막 폭발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금거래소들 가면은 은이 막 품절되고 이런 오.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게 네. 은의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 아. 자, 그럼 이제 이걸 합치면 일단 금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은이 매력적이다. 두 번째, 은이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세 번째,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은의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은이 요즘에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앞으로도 어쩌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승이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은도 그러면 얘가 매력적인 아이므로 네. 금하고 은하고를 이제 내가 나눠서 사고 싶다. 뭐 가격 비율은 있지만 네. 근데 뭐 제가 그러길 바라지만 1억이 있다. 네. 1억으로
얘한테는 얼마, 얘한테는 얼마를 해야 제가 좀 균형 있는 투자가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을 투자하기 전에 금을 먼저 어느 정도 모아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금을 충분히 모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금이 정말 좋구나, 금이 정말 많이 오를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은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금은 사셨다가 나중에 좀 마음 바뀌어서 파셔도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묻어두면 되고 하는데 네. 은은 좀 가격 변동이 되게 크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특정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가격이 막 폭등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가격이 막 하루 만에 7%, 8%씩 폭락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짧게 투자할 거면은 그런 거를 뭐 잠깐 꾹 참을 수도 있겠지만 금이나 은은 한 4, 5년은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높은 변동성에 내가 그 처해져 있다 보면은 사람이 그래요.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뉴스도 계속 듣고 가격이 막 요동치고 하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나중에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오르기 전에 팔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정도의 금과 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많이 오를 걸 알아도 은을 좀 투자하는 걸 자제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을 7대 3으로 갖고 있어요. 네, 은이 앞으로 많이 오르겠지만 근데 은이 특성상 전체에서 산업 수요로 절반 이상이 그렇죠. 쓰이다 보니까 네네.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던가 이러면 또 가격이 반토막 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은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도 이제 나의 자산 변동성을 좀 크게 해칠 수 있으니 금과 은을 저처럼 7대 3 정도로 나누시면 참 적절한 배분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 작가님 같은 전문가 말고는 네. 우리가 진짜 뭐 평범한 아줌마들이 금값, 은값, 이 경제 변동률 같은 정보를 알려면 네. 동네 금은방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좀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요동치지 않고. 일단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저희 회사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이제 가끔 이렇게 손님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막 10배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네, 간혹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사두고 까먹으세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좀 실물을 충분히 사두고. 이해가 가.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어디다 뒀더라? 예. 되게 손해보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산지 얼마 안 돼서 파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두고 오랜 기간, 그러니까 적어도 보통 한 10년 정도 오르니까 예. 앞으로 한 5, 6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4, 5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야 되는데 네. 실물로 사서 어디에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는 데다가 잘 두고 그냥 본업 열심히 하시면서 뭐 취미 활동 열심히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 매일 가격을 보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보통. 맞아. 일희일비하게 되고. 맞아요. 뭐 섣불리 성급하면 이상한 투자하게 되고. 네. 그렇다면 조 작가님 요새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뭐 코인에도 투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갖고 있는 금이 제법 된다. 네. 요새 하도 코인 값이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 미친 듯이 오르니까 요걸 처분하고 코인,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투자하면 어떤 게 더 이익일까요? 일단 한 코인, 3년 네. 정도 주기로 볼 때는? 3년 정도 주기로 볼 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을 팔고 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아예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셔야 네.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금이 오르는 사이클이면 과연 코인도 오를까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코인 그 뭐 디지털 금이라던데 그러면 코인도 같이 사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호. 실제로는 금이 오른다고 꼭 코인이 따라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비트코인이 시장에 처음 나온 게 2008년도예요. 그때는 암호화폐라는 걸 사람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개념을 그 뭐 블록체인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그나마 조금 뭔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이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쏙쏙 이해를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했을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이랑 완전히 다른 자산인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려고 디지털 금이라고 썼던 그 키워드가 사람들이 인식에 박혀서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착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금 가격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주식 가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을 투자하다가 이 코인을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려면 앞으로 주식 시장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야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지. 금이랑 함께 뭔가 더 비슷하니까 비트코인을 사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투자의 시작부터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비트코인이 안 좋을 거다가 아니라 투자를 생각하는 그 시작점이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오해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느끼게 됐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조금 치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 딸이 예전에는 금에 아무 관심이 없더니 네. 제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도 내비두더니 어느 순간 네. 엄마 이거 할 거야? 이러면서 제 이 금 주얼리에 관심을 갖는데 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른다며요. 오른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뭐 보면- 마지막 남은 유산도 아닌데 그쵸, 그쵸. 예전 같으면 그냥 뭐 가져오고 이랬는데 네. 이렇게 금이 오른다니까 제가 음. 저도 모르게 부여잡고 있더라고. 안 주기 싫어서. 따님이 더 늦게 파실지 내가 더 늦게 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네. 왜냐면 딱 따님한테 드렸는데 이제 따님이 한 뭐 6개월에서 1년 안 돼서 금값 많이 올랐네 팔아버려야지 하면은 네. 너무 아깝잖아요. 약간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네.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거든요. 오. 왜냐면 전부 다 금을 샀는데 어머.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월급이 한 3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죠. 네. 그러면 이 300만 원으로 만약에 뭔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칠게요. 네. 핸드폰을 하나 산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1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네. 핸드폰 살 때 100만 원 정도 네, 쓰면. 근데 저는 1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걸로 금을 사면 금 가격은 최소한 3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나는 왜 100만 원을 핸드폰을 사서 나중에 300만 원이 될 자산을 먼저 쓰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미 금 가격이 이미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80만 원이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 금 사야지. 돈 생기면 금 사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금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네. 여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놓고도 까먹기도 하고 네. 또 일희일비하게도 되고 이때는 파세요라는 게 아까 말했던 300만 원 될 때는 팔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게 지나가는 지점이고 사실은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이라는 자산, 금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맞출 수 없지만 그쵸. 어떨 때 팔아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예,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래, 금 좋은 거 알겠고, 싼 것도 알겠어. 근데 갖고 있다가 언제 팔아야 돼? 라고 할 때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어려운 거 빼고 그냥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네. 중에 하나가 그냥 1년 6개월 전에 금 가격을 한번 보시고 지금 금 가격을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오. 자, 지금 이게 1년 6개월 전의 가격이고 지금 가격이 이래요. 네. 이렇게 금은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다 네네네. 보니까 네네. 이게 올라가다가 네. 고점을 찍으면 이제 지금 가격은 내려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1년 6개월 전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딱 역전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금 가격은 오를 때도 10년 내내 오르지만 떨어질 땐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해요. 오. 그래서 추세가 길어서 1년 6개월 전보다 지금 가격이 낮아졌다. 사실 그때만 팔아도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팔 수는 없어도 한 어깨 정도 부근에서 충분히 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뭐 금 한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백 가격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행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가치 문제겠죠. 금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가족과의 추억을 위해서 무슨 여행을 쓰겠다. 혹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명품 지갑 하나 갖고 여기서 행복하리.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자산도 행복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청년 조규원 작가를 모시고서 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뭐 금이랑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자산 투자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나이 들어서도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저한테 요긴한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